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1,600원이고요. 네. 보유는 한 20% 정도 돼요. 81,600원이면 매수가 자체가 좀 최근에 매수하신 거 맞을까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어느 정도 네네. 되셨어요? 아유, 몇 달 돼서 이번에 네. 좀 올라가길래 매도를 하려다가 본전에 매도를 하려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또 내려오네. 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자세하게 목표가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십니다. 역시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또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창궐하면서 진출해 있는 이 삼성전자 관련 공장들이 일시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샤오미에게 6월 전 휴대폰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뉴스도 좀 나왔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예,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사업자잖아요. D램도 1등이고 낸드도 1등입니다. 그 D램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세 개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 가행 이슈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D램 가격은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에 오르다가 좀 꺾이더라도 그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파동은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D램 가격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낸드 사업 부분도 낸드 가격도 이제 D램 가격처럼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의미 있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 스마트폰이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국면이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핵심 부품을 내재화한 완제품 사업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O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구동칩이 필요하죠. 그 구동칩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찍어내고 세계 조명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분야에서도 압도적 세계 1위 사업자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미지 센서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미지 센서 세계 2등입니다. 소니가 1등이고 삼성전자 2등이고, 삼성전자 2등을 1등인 소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TV 사업 부분에서 글로벌 넘버1을 달리고 있거든요. 뭐 미니 LED TV를 공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세계 1위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 같고, 내년에는 뭐 컴턴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대형 OLED TV를 통해 갖고 1위 자리를 지속적으로 수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한민국 중소형 OLED 글로벌 압도적 1위 사업자로 보시면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에 특화된 기업이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대형 OLED도 적극적으로 이제 출하를 할 예정이에요. 컴텀닷 OLED가 바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출하시킬 대형 OLED인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출하가 본격화되고 내후년 되면은 아주 의미 있게 대량으로 양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 내년도에 출시될 태블릿 PC에 OLED를 탑재할 예정이거든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역할이 중요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그 애플과 관련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증설 얘기가 이제 조만간 이제 시차를 두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뭐 천하무적의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호재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악재는 현재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수급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기관 투자들이 이렇게까지 매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년 6월 달 이후로
그냥 꾸준하게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비중을 줄였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중을 비운 만큼 비워갖고 비중을 이제 늘릴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고, 외국인 지분율도 이제 작년 11월 하순 이후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내다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이제 비중을 줄였으니까 좀 비중을 슬슬 채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 보유 지분율 밴드의 하단값은 53%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3%대 외국인 지분율 위에서 거래된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지분율 예상 밴드는 53%와 56%로 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3%대죠? 54% 이하 자리니까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고, 시차를 두고 외국인 지분율이 한 55% 전후로 진입할 때쯤 되면 주가는 좀 꽤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보통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8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매력적인 저점 분할 매수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8,000원과 8만 원 사이에서는 최대한 싸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지금은 이제 78,000원과 8만 원 사이에서 여기 이 파란색 박스 있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언제죠? 이때가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날 8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하고 지금 83,3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방향성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8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 전략을 추구하면 되고, 8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8만 원 위에서 안착하면은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반등 시 1차 저항값은 한 8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8만 5천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2차 목표가는 9만 원이고요. 그리고 9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 3차 목표가 9만 5천 원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8만 5천 원 전후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중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9만 원 전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9만 5천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1차 목표가 8만 5천 원, 2차는 9만 원 선, 3차 목표가 9만 5천 원 선으로 짚어주시면서요. 단기 전략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1차 목표가 정도에서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Y지원 YG원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950원에 30%. 9,950원이요? 예, 아,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좀 손실 구간이시겠네요. 예. 좀 어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한 4, 5개월 전 4-5개월이요? 되는 것 같습니다. 30%도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좀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배도 많이 만들고 비행기도 많이 만들고 하려면은 공작기계 만드는 Y지원이 좀 상승을 할 것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손절하셔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갖고 가셔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YG원 우리 시청자님 꽤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9,95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신데요. 더 갖고 가셔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YG원은 제가 볼 때는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좀 끌고 가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 보면서 YG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원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874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BPS로 PBR이 1.1배니까 PBR에 대한 어떤 부담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만큼 배당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1%가 살짝 상회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중간에 현금을 약간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지수는 3,050만 주 정도 되니까 무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7.8% 정도 되고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약 9.99%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이 Y지원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이제 검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베어링 자산 운영에서도 지분을 7.8%나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비중이 좀 높은 그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3천억 이하짜리 스몰캡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간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기업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YG연은 그 절삭 공구 분야에서 검증이 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경기가 이제 개선이 터닝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사도 오래됐어요. 절삭 공구 제조 및 판매를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81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고 9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로 뭐 사고 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뭐 IT, 자동차, 뭐 조선, 뭐 항공 산업이 이제 호황을 보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밀가공 절삭공구의 강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보면은 최근 3년간 연간 영업이익 밴드의 하단값은 3,742억, 상단값은 4,280억이고 올해 1분기 매출액만 996억이 나왔거든요. 1분기 매출 컨디션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68억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적자 158억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68억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고 있고 아마 2019년도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 132억을 이제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2018년도 전성기 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영업이익이 아주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올해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 그러니까 순자산이 3천억을 상회하고 있고 자본금이 178억이니까 이 종목은 뭐 대규모 적자가 나도 뭐 감자 리스크 이런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규모 적자가 날 이유가 없어요. 올해는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195.5%예요. 1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감은 있는데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조상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부채 비율은 195%지만 유보율은 1,50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 안정성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돼 갖고 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 연간 영업이익률이 11.69%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 때 6.8%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 전성기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준전성기 수준까지는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확실히 올해 의미 있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뭐 따박따박합니다. 실적이 좋았을 때는 200원도 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100원 했는데 작년에는 적자인 상태에서도 주당 배당금이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보다 주당 배당 금액이 또 증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흑자 기조가 이제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일시적으로 적자를 본 거지 원래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고 BPS 주당순 자산 가치는 매년 앞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BPS로는 뭐 PBR이 뭐 1.1배 정도 찍히지만 미래 BPS로 PBR 계산하면은 1배 이하로 이제 거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간 수급을 보면은 이 녹색 선이 기간 수급 흐름이거든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 중하순에 기간 수급 바닥을 확인하고 뭐 사고팔고를 반복은 하지만 어쨌든 기간 수급이 저점을 올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누군가는 어떤 특정 기관들은 좀 비중을 확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작년 6월 달 이후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외국인 지분율 13.62%고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10.65%니까 뭐 특정 뭐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줄인 건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 밴드 역사적 밴드 하단값이 저는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분율이 10.65%니까 외국인들이 팔아봐야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비중을 줄인 외국인들이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봐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 친구는 과거에 이제 조정받고 난 다음에 8,500원 위에서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8,500원 위에서 안착한 후 반등이 나온 후 지금은 9,000원 위에서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9,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10,000원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 10,000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12,000원 전후에 이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부터 9,000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단기적으로 10,000원대 트라이가 충분히 가능하고 10,0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10,000원을 지지선으로 전환시키면은 12,000원 전후대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있고 또 배당금 증액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9,000원 안착한다면 단기 전략으로 10,000원 돌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지금 실시간 문자로도 많은 종목 상담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도 보고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3부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6676-0135번, 문자 상담은 샵 8338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12만 1,500원에 보유 비중 80%입니다. 두 번째 종목 유니드입니다. 매수가 12만 5천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 10만 300원에 보유 비중 25%입니다. 마지막 종목 코세스입니다. 매수가 13,150원에 보유 비중 7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국고처 3부 임종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2만 1,500원이고요. 보유 비중 8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최근에 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미국의 자회사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뉴스도 또 나왔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과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디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디램 업황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7월 달에 상승했고 7월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이 이제 공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모바일 디램 수요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서버용 디램을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이제 앞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될 때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될 때 신규 메모리 수요가 창출되면서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램 사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이제 과점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이슈가 구체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 자금을 지금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디램 쪽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증설을 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DDR 시장 자체가 이제 DDR5 시대가 이제 본격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EUV 공정이 이제 극자에선 EUV 공정이 이제 디램 공정에 이제 적용이 이제 되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생산 라인 고도화의 과도기 구간에는요 생산량이 좀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지속되면서 디램 가격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꺾이겠지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중장기 우상향 트렌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는 낸드 사업 부분이 영업이익을 까먹고 있는데 낸드 부분도 적자폭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가 될 거고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낸드 가격이 나름대로 이제
안정화됐을 때, 낸드 가격이 나름대로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 때쯤 인텔의 낸드 인수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계 뭐 2위 혹은 3위 낸드 사업자로도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미래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 미래 예상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6.2배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제일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분석해 드릴게요. 네. 자, 하이닉스는 좀 주가가 좀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11만 원과 11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11만 5천 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개당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1차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중기 목표가는 15만 원 전후로 이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13만 원 전후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중기 이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15만 원 전후에서 대응하시면 비중 축소하면 되시고요. 아이 나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 장기적으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만 5천 원 선 안착에 성공한다면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3만 원 선, 2차 목표가는 15만 원 선 전후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유니드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이고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오면서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예, 유니드는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유니드가 네. 시총이 생각보다 높네요. 시총이 1조입니다. 1조 정확히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조인데 어떻게 1조가 딱 떨어지는지 되게 신기할 정도로 시총 그러네요. 형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유니드는 지금 보시면은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 실적 추정치가 있거든요. 미래 실적 기준으로 퍼가 높지가 않네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이상, 그러니까 이 매출액 1조 클럽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그런 전방 자료가 있고요. 그 예상 영업이익은 1,800억, 예상 순이익은 2,040억. 그러면 시총 1조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고, 차트상으로는 좀 가격 부담은 있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4.9배. 물론 올해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오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 실적으로는 퍼가 7.2배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역대급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고, 올해 순이익,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4.9배, 그러니까 5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 실적을 추정한 기관이 한 군데예요. 뭐 여러 기관에서, 복수의 기관에서 추정한 게 아니라 모 증권사에서 추정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 증권사 추정치를 좀 참고해 본다면은 퍼는 지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올해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을 좀 살짝 볼게요. 발행 주식수는 좀 900만 주가 좀 안 되고요. 유동 주식수는 460만 주 정도 되고,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6.6%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검증을 해주고 있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가성칼륨, 탄산칼륨 같은 거를 생산해갖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가성칼륨, 탄산칼륨 업황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또 조림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메인 사업은 어쨌든 가성칼륨과 탄산칼륨 쪽이 이제 메인 사업 부분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도 이 종목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업 개요 보면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은 뭐 30%, 올해 예상 부채 수익률은 31.8% 정도 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17%. 이 기업은 뭐 경기가 좋건 나쁘건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 정도가 유지되는 정말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보통 소재 기업은 경기에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영업이익률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기업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데 올해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이제 크게 벌어지면서 예상 영업이익률을 17%로 추정하는 그런 자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ROE가 올해 예상 자기 자본 이익률이 26%나 됩니다. ROE가 26%면요. PBR 1.6배까지 가도 합리화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작년 BPS로 PBR이 1.27배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EPS 작년 주당 순이익이 8,656원일 때 주당 배당 금액이 1,4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22,959원이에요. 모 증권사 추정치를 들이대면은 근데 그러면은 주당 그 배당 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1.24%니까 예상 배당금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트 분석 좀 해볼게요. 네. 자, 유니드는 최근에 지금 설명해드린 이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한 경험이 있네요. 7월 달에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7월 23일에는 뭐 상한가 흔적도 있습니다. 29.47% 폭등한 흔적도 있고, 이렇게 대량 거래 양봉 세우고, 유동 주식수도 없는 기업이 이렇게 대량 거래 세우고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고 7월 26일 고점이 13만 5천 원이고 단기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숨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지금 눌림목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눌림목 지지선이 과연 어디서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친구의 핵심 지지선은 11만 원 전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이제 좋은 거고요. 11만 원 이탈하더라도 10만 5천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은 좀 상승 추세 눌림목을 다시 한번 또 완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부터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11만 원을 안 깨면 좋다. 그리고 11만 원 깨더라도 10만 5천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은 눌림목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눌림목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13만 원이 이제 첫 번째 허들 역할을 할 거고 13만 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하면은 14만 원, 15만 원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만 원 지지라인 확인을 하시면서요. 13만 원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다면 14만 원, 15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0만 3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5% 갖고 계십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2분기 편성 감소로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편성작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 계속 갖고 가셔도 괜찮을까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제작 하우스, 대한민국 최고이자 아시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세계적인 수준의 드라마 제작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희한하게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 매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점검하면서 한번 이제 차분하게 한번 차트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미래 실적 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실적으로 펄을 계산하면 펄가 너무 높고 미래 실적으로 펄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펄가 한 54배 정도 그래도 높죠. 근데 내후년 순이익으로 펄을 계산하면 37배 정도 됩니다. 뭐 성장주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 목표가를 보시면은 최근 목표가 상단값이 뭐 14만 원대도 있고요. 하단값은 뭐 11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뭐 중간값은 한 12만 7천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주가는 9만 1,700원이니까 뭐 이론적인 목표가 근처까지 뭐 갈 수도 있는 간다면은 뭐 꽤 괜찮은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면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이 친구가 작년 12월 달에 8.8%였어요. 12월 8일 날 8.8%였는데 지금 지분율이 12%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외국인들 비중이 증가한 흔적이 있어요. 특히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외국인 비중이 크게 증가한 흔적이 있고 그 높아진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기간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기간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꼴도배기 싫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왜 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펀드 운용상 스튜디오 드래곤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비중 줄여갖고 요즘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로 이제 올라타려고 아마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닌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싫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볼게요.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상되는 핵심 지지선은 9만 원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만 원과 92,500원 사이에서는 저점 불안 매수세가 이제 유입될 수 있어요. 지금 증시에 대규 매수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머니가 9만 원과 92,500원 사이에서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91,700원이니까 지금 적점 분할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9만 원을 이탈하고 9만 원이 저항선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은 시장이 망가져야 돼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망가질 가능성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지금 당분간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 박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박스 하단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만 원과 9만 뭐 넓게 설정할게요. 뭐 좀 너무 이렇게 쪼잔하게 좁게 설정하면 그러니까 그냥 9만 원하고 그냥 9만 3천 원. 9만 원과 9만 3천 원 사이는 박스 하단 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과거에도 박스 하단 밴드에서 이제 안착하거나 지지가 되면은 반등이 나왔던 과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친구는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 지금 박스 상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항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항이 이제 10만 원 전후고 두 번째 저항 밴드가 10만 7,500원과 11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등 목표치는 10만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되고 그 2차 반등 목표치는 10만 7,500원과 11만 원 사이 그리고 11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뭐 근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과 13만 원대 그러니까 12만 원과 14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도 좀 나중에는 좀 장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10만 원 전후, 2차 목표가는 10만 7,500원 선,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는 12만 원, 13만 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목표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코세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3,15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70%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도 굉장히 높으신데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뭐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제휴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으로 또 굉장히 또 급등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들고 가셔도 될까요? 아니면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까요? 코세스는 단기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숫자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보자고요. 네. 자, 코세스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662억짜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BPS 기준으로 PBR이 7.5배니까 최근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PBR이 많이 높아진 건 맞고요. 그 작년 실적 기준으로 퍼는 42배 정도 되고 실적 추정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지수가 1,650만 주니까 메타버스 테마주로 급등하기 좀 좋은 그런 발행 주지수 구조를 갖고 있었고 유동 주지수가 800만 주. 그래서 아무래도 시총 작고 유동 주지수가 800만 주 전후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4%나 됐고 그리고 최대 주주 물량이 뭐 주가 급등했다고 나올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급등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 분석을 제가 해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메타버스 테마주로 급등함, 메타버스 테마주 내에서 나름대로 꽤 많이 급등한 종목 이렇게 좀 그냥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매출을 좀 보자면은 뭐 연간 매출액은 600억대 매출액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은 116억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뭐 꾸준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흑자 기준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알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버는 돈에 비해서 시총이 좀 많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뭐 테마성으로 급등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올라간 만큼 오른 걸 수도 있고 근데 관성의 법칙으로 뭐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하늘의 뜻인 거고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제가 뭐 전문가로서 얘기할 건 별로 없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한번 우리가 코세스를 어디에서 샀으면 돈을 벌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기법적인 측면에서 코세스가 과거에
이렇게 저점을 은밀하게 올리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모았을 때 이 모서리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어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치고 과거에 바닥권 첫 상한가 치고 이렇게 좀 매물 소화형 피라미드를 만든 기업은 지지선을 지지선을 지킬 경우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 이거 기법적으로 이런 패턴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패턴 분석을 올라가기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뭐 급등했고 지금 여기 상한가 나오고 여기 또 상한가 나오고 또 급등하고 또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기술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5분봉 차트거든요. 5분봉 차트 보면은 아직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긴 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5분봉상 지켜야 될 자리가 15,750원입니다. 이 친구가 15,750원 위에서 캔들을 여러 개 발생시키면서 안착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 밴드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면은 다시 이제 지점 고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 이미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저항을 그냥 설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 예상되는 5분 봉상의 지지선은 15,750원이고 1차 저항은 16,250원이에요. 16,25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17,550원과 16,750원과 17,0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고 17,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고 17,000원을 지지선으로 전환시켜야 추가 오버슈팅을 전개시키면서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5,75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는 16,250원 목표가 짚어주셨고요. 17,000원도 돌파한다면 더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한 종목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데요. 36만 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50% 보유 비중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뭐 포스코는 지금 카카오뱅크에게 코스피 시총 순위를 좀 뺏겼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 종목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만 네. 좀 분석을 할게요. 수급하고 차트만 봐드릴게요. 시간이 좀 없어갖고요. 자, 지금 포스코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종목을 바로바로 지금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준비된 상태에서 강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자, 포스코는 지금 현재 이제 수급을 좀 보자면은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은 올해 들어서 많이 증가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1월 달에 50.65%,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54%니까 나름대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급은 단기 수급보다는 장기적인 수급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장기적인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은 우상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희한하게 또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비중을 줄이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다가 비중을 하도 많이 줄여서 최근에 좀 비중을 늘렸다가 또 비중을 또 최근에 또 줄이고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의 어떤 수급의 방향성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장기적으로 기간은 비중을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룸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려왔고 비중을 다소 뭐 좀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줄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기 민감 그 분야 중에서 뭐 화학이나 철강 분야 중에서 가장 업황 피크아웃 리스크가 가장 제한적인 게 철강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황 호황은 당분간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올해보다 내년 업황이 좋을 수는 없지만, 내년이 올해 업황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업황 피크아웃 시점은 좀 약간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밴드 안에서는 움직일 것 같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뭐 33만 원과 34만 원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1차 저항은 37만 원 전후라고 좀 보고 있고, 37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40만 원과 41만 원 전후까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